에너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 제일 바쁜 분들은 우리 조은종. 뭐 안 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하는 능력이 출중하고 기동력까지 뛰어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지금 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석사 하셨고 유펜에서 경제학 박사 하시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수많은 위원회 이제 관련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고 오늘은 우리 조은종 교수님께서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어쩌다 보니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기존에도 많이 말해온 내용을 조금 하고 지금 10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말할 때마다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를 구분해보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에너지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이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그래버리면 결국 좌초자산이 우려하고 ESG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화석연료 사이드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확대 일변의 이 투자 행태가 벌어지다 보면 결국 모든 FI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LCO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가 이거 이제 EPC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고 두 번째는 배터리의 광물 자원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리고 그 공급망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어서 양 사이드에서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에서는 둘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앞에서 이제 경쟁교육 이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좀 이제 글로벌 사이드에서 거시적으로 거시경제학적으로 좀 바라보면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촉발된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서비스 가격,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뭐 식량 가격까지 전부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철강 가격을 올릴 것이고요, 시멘트 가격을 올릴 것이고, 비료 가격을 올리면 곡물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사이드 인상률이잖아요.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 공급 비용 인상률하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사이드는 에너지 사이드에서 탄소 중립으로 발생한 이 에너지 사이드 인플레이션은 이자율로 사실 잡기 어렵습니다. 공급 사이드는.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 수요가 올라오는 걸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의 그 소비 패턴은 돈을 안 쓰고자 하는 패턴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업률이 거기다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현금 스트림이 계속 가구가 가지고 가고 있고 이 소득 흐름을 끊어가지고 여행도 안 가고 소비도 안 하고 할 방법은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고 미국의 페드든 중앙은행은 1990년 이후로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갔고 돈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4조 달러를 미국이 유동성을 풀었다면 미국은 2020년 2년 만에 4조 달러를 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8조 달러를 풀었다는 거죠. 그 유동성 증가가 결국 소비 인상 요인, 수요를 폭발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이자율을 뭐 처음에는 빅 스텝으로 시작했고 자이언트 스텝 넘어가고 울트라 스텝, 초, 하이퍼, 울트라 뭐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넘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강 달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급격한 이자율 상승이 결국 리세션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 실업률이 3.5지만 6, 뭐 5 이상 적어도 찍을 때까지는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로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결국 리세션까지 끝나야만 이 사이클이 한번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이자율 증가의 원인이 국내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제 요인이었어요. 유가하고 이 달러, 킹 달러가 지금 다시 백하고 있는데요. 킹 달러가 도래하는 요인 하나는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잡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유가하고 킹 달러는 대체 관계를 갖고 역의 관계를 갖습니다. 프라이스가. 서로 간에 안전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투자를 해서 가격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입니다. 물론 선관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데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킹 달러가 아직 약하다는 거죠. 덜 킹이라는 거죠. 훨씬 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자율을 더 세게 만들어서 킹 달러가 더 돼야지만 이게 역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줄여야만, 그러니까 달러를 만들어서 유가가 하락해야만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킹 달러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정책이 당분간 뭐 계속되지 이게 곧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부터 잘못된 것이고 지금 미국의 정세나 이자율 정책에 대한 글로벌 현상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게 내려올 때까지 킹 달러를 계속 갈 거다. 역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황이 올 때 그래야 러시아로 전비가 적게 들어가고 러시아가 손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러다 보니 국내 경기도 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 모기지 이자율이 6.75 오늘 기사는 7%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드디어 7%를 찍었는데요. 금융위기 때 8%였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이 8%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올라가면 미국의 소비자들 현금 스트림이 문제가 생기고 은행한테도 타격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 쪽의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타격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립스 커브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업률하고 물가 인상률은 반대 관계를 갖습니다. 원래 필립스 커브는 90년 이후로 아까 인플레이션이 전혀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필립스가 노벨상 탄 이후로 이 필립스 커브는 그 뒤로 별로 존재 가치를 갖지 못했는데 지금의 이 탄소 중립 정책이 필립스 커브를 살려냈고 이 역의 관계가 도달할 때까지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 끝에 와 있거든요. 이 끝점까지 지금 밀어붙인 겁니다. 탄소 중립. 저는 이제 약간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원인이 탄소 중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 빨간 게 달러고 파란 게 육가입니까? 그거만 제가 잘안 보여서 이게 지금 그려놓고도 제가 반대 방향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2020년은 유가가 이만큼 떨어졌었으니까 이게 달러고 이게 유가겠죠. 파란 게 육가. 네, 파란 게 유가고요. 빨간 게 글자가 좀 잘 안 보인다. 이게 파란 게 더블 이제 패드에서 나온 자료, 이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역사적으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현될 때까지 가야 돼요. 전쟁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전쟁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킹 달러를 가다 보니 영국과 독일, 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맡고 있는 나라들이 재정 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유럽의 재정 위기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이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쓰느냐? 국가가 통화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유로화로 묶여 있어서 각국은 이자율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돈을 풀 때 뭘만 풀어야 돼? 국가 재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 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무력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돈을 무진장 풉니다. 얘네가 항상. 그래서 영국이 얼마 전에 이 버버튼 트러스라는 여자 총리가 들어와서 돈을 풀고 감세도 하겠다. 돈을 그럼 어디서 만들어서 돈을 풀 거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영국의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을 들고 있던 연기금이 마진콜을 당해갖고 파운드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들어와서 안정을 시키고 있지만 한번 국가가 망할 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독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그 돈을 결국은 풀어서라도 에너지 요금을 부양하겠다.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에너지 요금 보존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단위를 빼먹었는데 200 빌리언 유로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빌리언 파운드를 쏟아붓기 해서 이 모양이 났는데 독일이 이걸 또 쏟아부으면 재정 정책이 또 엉망진창이 돼서 국가가 부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탄소 중립에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자꾸만 부양 정책이든 다른 정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이 만약에 트러스가 하겠다고 했던 대로 했다면 450%의 GDP만큼의 450%의 재정 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50% 정도 되죠. 그게 공격 부채로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독일의 팩토리 오더 같은 것들이 보시면 거의 0입니다. 마이너스거나. 지금 독일은 거의 경기 침체 또는 거의 뭐 침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락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의 비료 공장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CH4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암모니아 계열, 질소 계열 만들 때 천연가스가 메탄이 들어가서 NH3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질소균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F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전 세계 10% 정도 질소 비료를 공급하는데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유럽은 아예 지금 비료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지 공장 다 문 닫았고요. 철강 공장도 다 문 닫았어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그게 결국 뭘 말하느냐? 에너지 가격 인상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와서는 이제. 러시아가 그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원유를 둘러싼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에너지 사이드로 발생한 이 원인이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패,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이 인구가 많은 한 패가 묶여가지고 나는 그냥 화석연료를 쓸래 라는 패와 그렇지 않을래 라는 패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연료 사이드 전체가 중요한데 이제 디맨드 사이드가 확실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펙이 감산을 발표했을 때 유가 상승이 이만큼이고요.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가 괜찮다. 매우 낮다라고 발표했더니 유가가 이만큼 뛰어버렸어요. 그만큼 수요 사이드를 아직도 미국 연방은행은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킹달러로 또 갈 겁니다.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유가가 뛰는 걸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보존을 위한 사우디나 이쪽 오펙이나 러시아를 둘러싼 한패거리와 이쪽에 이제 재생이나 신재생으로 가서 유가를 떨어뜨려야만 재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한패거리가 한 판을 벌릴 판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근데 유가가 이렇게 되는 과정은 저는 웬만큼 갈 것 같습니다.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나 화석연료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 사이드를 유지하면서 갈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 글로벌 공급망이 막 확대되면서 가격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양 사이드로 분할돼 가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가격 보존을 해서 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그걸 낮추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그런 과정을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SPR,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이 끝나게 됩니다. 10월 말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건 아마 잠글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해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중간선거를 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IEA 규정상 무조건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중간선거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 유가, 그 다음 겨울이 돌아왔을 때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TTF가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프라이트를 그 LNG 선박들이 기화를 할 그러니까 정박을 할 것도 없고요. 기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올겨울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까 전쟁 이야기 하셨는데 전쟁은 그냥 부시 기름을 부은 거고요. 부시는 어디 있었느냐? 탄소중립관 ESG에 있는 거. ESG는 회계사들이 자기 먹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회계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모르겠다 그냥 다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적어봅니다. 멋지게 이렇게 지도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귀찮아서 실패했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돼서 결국 다른 거로 다 번지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미국은 킹달러를 계속한다. 그 다음에 이 친환경 정책으로 해서 EU의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영국의 파운드가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들이 하락할 거다. 러시아 얘기 조금 다시 하고 미국의 IRA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확장 법안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다 생산하겠다. 배터리를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라는 프렌드릭 쇼골린까지 표현해서 하면 이거는 중국하고 원가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거의 30에서 35% 정도는 미국이 항상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킨다. 그러면 이자를 떨어뜨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미국인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기축통화니까 가능하지 다른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제조업과 수출 구조로 되어 있는 데서 탄소 중립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불리하게 우리나라는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적인 여건, 인구 절벽, 재정 절벽,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끝에 경제 성장률 하락,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조업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퍼펙트 수정이랑 많이 쓰니까 한번 써봤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제가 이제 타이틀로만 좀 기사를 뽑아보면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가격이 피크를 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엄청 나왔습니다. 넷제로가 영국을 파산시킨다. 그다음에 프랑스 가격이 1000배 올랐다. 독일도 그만큼 올랐고요. 근데 이 가격의 인상, 가스 가격의 인상이 결국 유럽의 경제 위기로 간다. 그다음 유럽의 경제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위기로 번진다. 라는 게 저희 이 시리즈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의존도는 62.5%, 순서로 보면 원유, 석유 제품, 천연가스, 석탄 순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금속, 비금속, 목재, 브리, 알루미늄, 니켈, 재생에너지 관련 광물 자원도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의 변화는 두 가지를 다 올린다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유는 유럽 쪽에서 대러시아 수입량이 줄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운데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볼륨인데 줄고 있고 천연가스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뭐 비슷합니다. 전력 생산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출입량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천연가스다.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는 중요했고 이거를 유럽은 원유는 24.8%밖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체 자원을 찾을 수도 있고 원유는 사실 액체니까 어떤 용기에 담든지 이동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딕테이팅, 그러니까 쉽게 들키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IS도 유전을 갖고 있고 걔네도 기름을 팝니다. 그러니까 많죠. 석유는 많습니다. 이란 안에만 1억 배럴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양이 1억 배럴이 있습니다. 이란 금수저축만 풀어도 사실 석유 가격 안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다르답니다. 천연가스는 기체죠, 기체. 감아야 돼요, 어딘가. 이동을 하려면 파이프라인하고 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트럭으로 운반하기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가스를 받아 쓰는 독일, 유럽 사회는 너무나 싸게 썼던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냉전 이후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던 독일은 왜냐면 에너지가 워낙 쌌기 때문에 러시아 걸 받아 쓰고 싶었는데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보다가 러시아랑 손을 잡습니다. 지멘스가 파이프라인을 깔고 러시아는 가스 개발을 하고 나는 이걸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쌌고 서로 간에 윈윈이고 경제적으로 뭔가 이 공동체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다만 지금까지 오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뭐 크림반도 전쟁도 있었고 조지아를 침공했었고 러시아가 계속 뭔가의 이 위기감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하스타일 공생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결국 얼마를 비중을 갖고 있냐면 러시아를 50%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사용량의 50%는 러시아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태리는 30%, 100% 쓰는 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뭐 저런 나라들은 올겨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문제는 독일인 겁니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는 그나마 남쪽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알제리에서 받던지 막 받을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독일이 문제인 거예요. 네, 전쟁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을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게 2021년도의 공급량이고요. 왼쪽 사이드로부터 들어온 건 다 배로 들어오는 LNG 선박이고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감축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라고 붙어있는 게 오른쪽으로 올해 이제 들어올 게 안 들어왔다는 거고 저쪽 왼쪽에서 들어오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데서 들어오는 LNG 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러시아가 사실 그래도요 전쟁을 발발하고 지금까지 올 물량의 거의 50%는 줬어요. 작년 물량하고. 그러니까 지금 창고를 90%까지 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러시아가 올해 50 주던 거를 싸그리 안 준다.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 아직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요 압도적으로 155 BCM 정도를 공급합니다. 저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물량의 한 2.2배 전체 우리나라 1년 연간 사용량의
우리가 한 60 BCM 정도가 우리가 연간 사용량이니까 조금 62배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북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 등도 PN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NG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6배 많죠. LNG보다 유럽은.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면, 러시아 쪽에서 안 들어오면 큰 일이 발생한다. 어디요? 알제리가 왜 40이 줄었느냐? 그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LNG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 생산하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많지 않지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가도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게 셀러 사이드의 시장이 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포스 머저든 뭐가 됐든 감량권을 행사하든 가격을 높이려는 유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빵은 아니고요. 한 7% 정도 러시아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야말 라인은 제일 먼저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노드스트림 1은 이제 완전히 잠궜다가 폭발까지 돼버려서 얘는 이제 사용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키 라인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터키 라인을 통해서 약 한 20 BCM 정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5%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주고 있습니다. 빵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전면 중단 상태이고 남쪽으로만 주고 있고 북쪽으로 주지 않지만 그 가스망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프랑스로 들어오게 되면 독일까지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들어오면 이 알프스 산맥을 못 넘어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쪽은 가스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아까 제가 마이너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배가 다 어디 떠 있냐면 여기 떠 있어요. 스페인에다가 넣었는데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유럽으로 못 갑니다. 위로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현물 가격인 TTF가 제가 10배라고 써놨지만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2020년 그 유가가 마이너스 친 4월 17일 이후 한 달 뒤에 얼마였냐면 99센트였습니다. 물론 TTF는 아니고 MVP. 영국 도매 가격, 영국 그 현물 가격이 99센트짜리가 지금은 8월 31일자로 99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오른 거죠. 100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제가 2020년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2020년이 어떤 해였냐면 제9차 전력수급 계획과 14차 장기 천연가스 계획을 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1년 내내 그거를 했어요. 근데 가스공사는 2025년과 2024년에 장기 물량이 도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납니다. 라스가스 1이 24에 끝나고 라스가스 3가 25에 끝나요.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쌌기 때문에 가격 계약을 하자, 좀 장기 계약을 어떻게든 지금 좀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들어지지 않았고 제가 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왜 그랬냐면 탄소 중립 선언을 대통령이 10월달에 해야 되니까 1년 내내 그것만 준비한 겁니다. 구차에다 그걸 담아야 되고 가스에다 그걸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 재계약을 한다는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물론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나중에도 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싼 물량은 다시 오지 않는다. 무조건 사놓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은 전혀 제가 아무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로 한번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그때 중국은 장기 계약을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했을까 그때? 저도 비슷한 경험을 그 2000년에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하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2000년에 저는 이제 지금 새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서 아니 경제학적으로 이건 너무나 값싼 물건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게 아무리 탄소 중립을 가도 40년 쓸 것 같은데 왜 안 사냐는 거죠. 가스공사는 그때 그걸 샀으면 지금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첫 번째 작년 10월에 풍력 발전기가 50% 감소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바람이 안 부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한번 뛰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올해 1월 달에 재고가 없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 번 또 잠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올랐어요. 두 번의 이벤트를 보면 나는 푸틴은 전쟁을 해도 되겠어. 쟤는 우리한테 저항할 힘이 없을 거야 라고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일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 가디언지에 독일의 하벡 재무장관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책했다 라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하벡 장관은 독일의 녹색당 출신 지금 재무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루킹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코노미스트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독일은 아직도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서 러시아에 전비를 대고 있다. 이거 엄연한 사실이며 아이러니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을 천연가스 가격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고점 대비 30%대 있죠. 70%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20% 올라 있는 상황.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이제 소매 가격이 뛰기 시작하죠. 독일이 원래는 트러스가 나오지 않고 이 독일 가격 상한제를 하지 않았으면 4,650파운드까지 갔었습니다. 내년 초에. 저게 얼마냐면 미디언 인컴 소득의 거의 20%입니다. 20%. 연간 소득의 20%.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2배 뛰었습니다. 아니 2배가 10배 뛰었습니다. 10배.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에 뭐 한 50유로 정도 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700유로 막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이나 벨기에 이쪽 유럽에서 오신 분들 만나보면 조그만 이 원베드에 사는데 렌트값하고 에너지 가격이 똑같대요. 100만 원 내면 에너지 요금 1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벗어나 보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겁니다. 리파워 EU인데 뭐 LNG 사고 뭐 사고 하겠다. 뭐 재생에너지 늘리고 뭐 하겠다는데 그래서 옥스퍼드가 저게 나오자마자 확인을 해봅니다. 될까? 그때 전부 뭐 difficult, marginal, unrealistic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LNG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LNG랑 경쟁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save interval에서 수요 감소를 하고 있고 전 나라가 15% 의무적으로 감축해보자. 그랬더니 독일이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우리 못한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전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크리스마스 점등하지 말자. 에펠탑도 불 끄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샤워는 5분만 해라. 뭐 이거 어떻게 지킬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백화점 지금 가보면 벌써 점등을 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황당한 얘기죠.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만 해도 벌써 80%가 아니라 9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유럽은 암염층에다 가스를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동굴이 많아서 거기다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액화기지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분의 1씩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한 3개월 되면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냥 놔두면. 그래서 액화로 저장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얘네는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올 겨울은 넘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FSRU를 21개를 짓고 있습니다. 유럽을 둘러가면서 기화기지를 짓는 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배를 띄워놓고 기화기지 조금만 더 붙여서 막 기화해갖고 앞으로 보냅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 미국에 이런 걸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미 있었어요. 중고 LNG 선박을 사놓고 이런 사업을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자본주의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일을 벌임으로 해서 유럽의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생각해보면 헝가리가 마이너스 6.5%, 얘네가 100% 가스 수입하는 나라인데 친러시아 국가로 변모하고 있고 독일이 2.8% 경기 침체를 경험할 거라고 IMF의 공식 발표입니다. 근데 독일 내부의 그 조그만 연구소들을 보면 마이너스 8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8%인지. 이거 아르세노 미탈과 관련된 철강산업 문 닫은 현황입니다. 유럽에 10개 이상 문 닫았습니다. 철강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이렇게 되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리파워 EU를 제대로 해보자. 근데 80% 비축했을 때 가정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디맨드 감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월 중순이 되면 가스 부족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90%를 채웠으니까 좀 늦어진다고 치면 2월 중순 적어도 3월 전에 수요 감소가 없다면 물량 부족 사태가 경험되게 됩니다. 유럽. 그래서 내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 지금 유가도 뛰고 환율도 동시에 뛰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 적자국이 된 게 오래됐습니다. 다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후쿠시마 세트 이후로 전부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 국가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오랜만에 지금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새 정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빼다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하면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기술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언제 상용화가 가능한지, 탄소 중립 기술은 정말 있어? 시멘트를 도대체 뭘로 할 거야? 철강을 포커스를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이런 게 돼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살고 가격은 거기서 뛰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벌러틸리티를 저기서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주적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중요하죠. 어디다 지을 거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대형 원전 지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봐야 돼요. LNG 발전소도 하나 제대로 못 짓습니다. 지금 석탄 발전 허물고 새로 그 자리에 LNG 지으려고 해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수용성을 갖고 에너지 정책을 펼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게임이냐? 탄소 중립, 탄소 감축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담합을 해야 돼요. 탄소 감축 담합 게임. 너도 감축, 나도 감축, 아무도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이거 다 죽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배신자가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왜? 디텍팅이 안 돼요. 누가 뭘 배출하는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매일 봅니까? 됐다고 쳐요. 누구를 처벌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항상 배신자가 있는 탄소 감축 게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배출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전 세계 배출량은 정확히 추정되고 있나?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26개 기관의 배출량 데이터를 쭉 봤더니 전 세계 데이터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나라 데이터만 해도요 막 기관마다 1억 톤씩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측정되는지 정확한 방법론이 없다는 겁니다. 곱하기 몇 하는 거예요. 배출계수 곱해가지고 산업에다가 곱하기 몇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 세계 배출량이라는 것은 UN 가입국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100개는 이름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모릅니다. 걔네는 rest of world라고 해서 반을 때려버려요. 그냥. 도대체 뭐지 이게? 이게 정확해? 뭐 저기서 땔감 떼는 거 제3세계국에서 골로 떼고 뭐 디젤 떼는 거 추정되나요?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전쟁을 경험하면서 저 비행기 뜨고 구축함 뜨고 탱크 뜨는 거 계산되나요? 안 되죠. 전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GDP로 국방비 한 1% 정도 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뭐 5%가 있으죠. 그럼 다 그거 CO2거든요. 그렇죠.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NF3 맞나요? 그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건 온실가스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6가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CO2의 17,000배의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는 규제를 안 해요. 왜? 대체 물질이 없으니까. 그럼 반도체를 쓰지 말아야 되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뭐지? 이게 과학적이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혼자 전 세계 1.5%밖에 안 되는, 뭐 1.3이라고 이제 강승기 교수님 정정해 주셨는데 1.3%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온몸에 제살깎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석탄 중국이 50억 톤 쓰고요. 우리가 1.5억 톤 씁니다. 걔네가 안 줄이고 우리는 경제학자니까 저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계적 저감의 비용과 한계적 저감의 편익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민주주의하고 배치가 돼요. 4년마다 바뀌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때마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게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이 모든 나라의 연정에 녹색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5% 정도를 먹어요. 근데 녹색당이 들어가면 정권을 잡고요. 법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의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면이 생기는 것이 이 모든 과학적과 경제적과 민주적 사실에 배치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거기가 크나큰 타격인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거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오후에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톤으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지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KBS 1시간짜리 지금 프로를 녹화하기로 해가지고요. 톤다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환경이 전체적인 국가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금융도 있고요, 노동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국제관계도 있고요, 수출입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토탈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수위에서 발표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걸 종합해 보면 원전 재생 석탄 산업시장 규제 요금 계약, 원전 재생 수소, 자원자원 복지 석탄 이렇게 됩니다. 원전이 엄청 많죠. 원전으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분위기입니다.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과 시장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프로스 앤 컨스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좋고 나쁨의 선악이 아니고 우리는 장단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차를 좀 이제 본론이 이건데 10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 수요는 기준 수요 빼기 수요 관리량입니다. 기준 수요라고 하는 것이 모형, 우리가 이제 사실 거시 모형도 아니고요. 타임 시리즈 전망 모형 같은 건데요. 과거로부터 쭉 따라온 패턴, 그 다음에 선진국이 걸어간 패턴, 그 다음에 전력 가격의 패턴,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10년 또는 이제 2036년까지 그 전기 소비량의 패턴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기와 수요라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또 넣습니다. 전에 이제 이게 두 가지는 없었고요. 앞에 모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는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또 물어봐야 됩니다.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고 저 작업하신 분들에게 저는 물어볼 작정입니다. 저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디테일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를 관리량을 빼면 목표 수요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은 이 PPA 시장하고 전력시장 내 사업용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추정을 거래소가 중앙계약시장에서 이게 잡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자가용 PEV는 아직 이제 이거는 설비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데이터 컬렉팅도 안 됩니다.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예측할 뿐입니다. 근데 보면 거래소에 가보니까 11기가에서 15기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뭐 20기가까지 막 날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양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수가 없으면 이거 완전 전력망은 망가지는 게 일보 직전입니다. 5시, 6시가 되면 피말리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거래소. 전제 조건은 뭐냐면 NDC를 맞춰야 돼요. 44.4%. 그 다음에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맞춰야 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요. 1.77%, 산업구조, 인구, 기온,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이스트에서 작업한 전기와 수용 모델까지 들어가서 이게 다 들어갔더니 이제 이게 제가 어젯밤에 수정한 건데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8월 말에 했던 기본 초안하고 바뀌었습니다. 조금. 118기가와트가 최대 전력 수요. 원래 원안에서는 117.3이었습니다. 8월 말에. 그게 조금 올라왔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그럼 확정 지어야 되는데 118기가와트 곱하기 예비율 22%를 곱해보면 1.22를 곱하고 원전 36년까지 12개, 중공 예정 원전 6개, 그 다음에 석탄은 감축기조 유지하고 26기였던 게 28기 폐지, 그 28기가 LNG로 전환, 그 다음에 신규 5개 이렇게 해서 확정 설비가 얼마냐면 143.9기가와트.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1.7기가를 신규 설비로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양수와 ESS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크 기여도를 보시면 144.3기가와트 정도 하계 피크로 이 정도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30년에 지금 우리가 121기가와트 정도니까 한 20기가와트 조금 넘게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성을 보시면 신재생이 시설 설비 용량으로는 45.3%까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108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32기가 있으니까 얼마씩 해야 돼요? 100기가를 10년 한 4년 안에 다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70기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2030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9차 때 70기가였죠. 근데 NDC 상으로 이제 125기가까지 갔었어요. 아무튼 NDC를 많이 줄인 건데 9차보다는 조금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전은 13.3% 비중, 설비 비중으로 그 다음에 31기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설비 용량을 1점 발전 비중으로 이제 원전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원전이 32.4%까지 2030년에 늘어나게 되고, 재생은 21.6%, 출력 제어 전에는 21.1%.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개통 때문에 출력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2.5가 되고, 출력 제어 전에 21.1 재생이, 그 다음에 제어를 하면 21.6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 지금 개통과 관련된 게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죠. 22%의 예비력을 가져가지만 이 초반 몇 번은 22%가 아니라 1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통을 제대로 건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4.4%의 이 감축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이게 2.1% 암모니아가 이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다 보니 2030년에 이걸 맞추려면 백워드로 풀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저걸 감축을 맞춰야 돼. 그리고 막 돌리면 석탄을 다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LNG는 못 들어오죠. 뭘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안 될 거라고. 유럽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중장기는 이제 원래 애기본이라고 부르던 건데 지금은 이제 못하죠. 법이 없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들어오면서 에너지 기본법에 대한 이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할 수 없어서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제가 여기 총괄위원도 하고 있어서 원래 한 번 미팅을 했어요. 그 작업을 해가지고 2050년이 어떤 미래가 될지에 대해서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계획들이 막 나왔습니다. 뭐 원전이 엄청 늘어나고 막 수소가 막 엄청 늘어나고 막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0을 맞추려면 LNG가 막 2046년까지 70%까지 올라갔다가 단 4년 만에 빵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마지막에 트랜스버सल 컨디션 마지막 조건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죽기 전에 돈 다 쓰고 죽거든요. 원래는 모델로 보면 남겨놓은 건 유산의 인센티브 빼고는 없어요. 근데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죽을 걸 알아요. 근데 계속 LNG를 늘려. 근데 갑자기 죽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마지막 타임 엔딩 포인트에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거를 백워드로 다 풀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와 중간 과정 끝하고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합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전기요금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 싸죠. 저희 현실화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뭐 저희 조동문 교수님하고 장관 그 자문회의 갔을 때도 거의 모든 분들이 전기요금 올려달라 한 목소리로 떠들었고 장관도 아울고 있다. 근데 뭐 별로 안 되죠. 모든 전력의 신산업과 모든 전력의 탄소 중립을 가로막는 건 전기요금이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 하자면서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야죠. 값싼 전기로 탄소 중립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고요. 지리적 여건상. 근데 돈을 안 주고 하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워낙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중요하다. 다 아시는 내용이 있죠. 전력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거래소랑 작업을 이걸 하고 있는데요. 전력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타임라인을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오래된 석탄화력의 동기조상기의 활용이라든가 이제 폐지를 아예 하지 말고 조금 유지비를 주면서 비상시를 대비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굉장히 주요 산업으로 밀고 있고 미국의 IRA가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떡하지? 라는 방법을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90% 이상. 모든 광물 자원, 히토류, 니켈, 코발트, 방탄, 리튬 할 거 없이 뭐 다 가지고 있죠. 프로세싱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자체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고 이걸 못 하는데 어떻게 가냐? 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하는 공정한 전환, 뭐 말은 좋은데요. 일자리 전환만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장시간 떠들었지만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열강 해주신 우리 정정. Q&A 시간 상당히 제가 최근에 뭐 다른 여러 보신 분들 의견도 있지만 최근에 들은 강의 중에서 최고인 너무 오랜만에 들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게 수업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궁금하게 그 이야기를 한 게 공감이거든요. 엄청나게 공감해요. 여기에 처음에 이제는 그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넷제로에서 잡으셨잖아요. 궁극적으로 만약에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때문에 촉발한 이 사건이 뭐 공교롭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마치 전쟁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근본은 넷제로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에너지 이런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서구 사회가 이제 넷제로의 그 저기 이 가치 또는 이 상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그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에 이 위기를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과학적이어야 하고 경제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만 말할게요. 요즘만 말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석탄이 어디 나냐면 석탄기라는 옛날에 지질학적 연대에서 나무가 1억 5천만 년 동안 쌓여갖고 생긴 게 석탄이잖아요. 그 다음에 패런기에 생긴 게 석유인데 그러면 석탄기 초기에 온도가 지구 온도가 얼마였냐면 지금보다 15도 높았단 말이에요. 15도씩.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보다 15도씩 높은 지구에서 사는 게 인류의 멸종을 초래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보다 훨씬 뜨거운 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이 좀 과감하게 말해서 넷제론이 그 포함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인류가 적응하는 쪽으로 가자. 문 대표님 우리 저 9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뭐 방송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제가 뭐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니 그게 과학적이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할 수단이 과학적으로 제 말 들어보세요. 문 대표님 그거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저는 못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왜 우리까지도 해야 되냐를 생각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50억 톤, 인도가 지금 석탄 발전소 100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가 30억이에요. 걔네가 안 줄이면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까지를 포함하면 전 세계 배출량의 50%입니다. 누적으로 쭉 조사해보면 유럽이 제일 많이 배출했겠죠.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라는 문제의식을 들어가면 당연히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제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이 다 법에다 못 박아버리고 있어요. 알박기를 다 하고 있어요. 미국도 IRA를 들고 나와서 이 화석연료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천연가스 우리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다 가져가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지금도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화석연료 계속 쓸게 이렇게 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제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의견에 동의하고 모든 의견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냐? 저항을 해야 돼요. 해외에 통상 교섭을 하고 유럽에 가서 싸우고 IRA는 지금 미국 가서 엄청 싸우잖아요. 산업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CBAM이 딱 들고 나왔을 때 유럽에 가서 싸웠어야 돼요. 너 WTO 이거 위배다. 이건 무역 장벽이다. 이거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왜냐? 저소득층에게 인플레이션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코발트 광산에 가시면 전기차 배터리 차기 위해서 10살짜리가 1불 이하의 노동력으로 손으로 캐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30살에 중독돼서 죽는다. 이거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니네가 그럼 책임지고 돈을 마련해서 재개발 도상국을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할 방법이 뭐가 있는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된다.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기 먼저. 예, 아까 이게 발표 자료에는 없어서 내부 자료 같은데 그 2030년에 보니까 출력 제어를 전에는 재생에너지가 22점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 제어량이 계산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혹시 그 제어량에 대해서 뭐 설비에 뭐 우리가 이제 ESS를 넣는다든지 또는 뭐 네.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도 이제 이번에 쫙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10차에 그게 다 들어가고요. 제주도에 뭐 ESS, 양수, LNG 신규 발전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출력 제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최초로 10차에는 어제 그 전력
거래소에서 발표한 내용들 있잖아요. 전력거래 시스템 개편에 대한 내용까지 싹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9차까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10차에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 내용까지 다 들어가서 거래제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거래소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출력 제어와 개통 제어에 대한 내용까지 싹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 그 아까 초반에 그 킹달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계속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분간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 시점일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 킹달러가 이제 끝나는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저는 수요가 감축되는 실업률 5%,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킹달러를 멈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킹달러의 원인이 반대로 작동할 때 킹달러를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 감소가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금 스트림이 나빠지기 시작하시죠. 적어도 실업률이 5%는 찍어야 되고 기업들이 몇 개는 파산하고 그 다음에 해고를 막 하는 시점 정도가 돼야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유가가 떨어져서 러시아가 전비를 확충하기 좀 어려운 상황 정도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증권시장 좀 망하는 거죠. 일도 아닙니다. 이제 시간 없으시니까요. 저는 간단한 질문. 이제 KBS 어느 방송에 출연하시는 그 이슈픽 쌤이라고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1시간 동안 연예인들 앞에 놓고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그걸 한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요. 네 주식 계좌가 더 위기다. 그래서 오늘 그 농담을 한번 칠까 생각 듭니다. 제가 진짜 그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저께 현대제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은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의 근처에 SMR을 놓고 자기 전기고를 그 전기로 돌리냐, 자기들의 그 희망은 유럽 그 탄소국경 조련체의 허들을 넘을 수 있을 네. 것이다.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희망적인, 물론 이제 당진 주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만 이제 꿈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뭐냐면 아리백 규제라고 하는 거를 언제 SMR로 넘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권 대표님이 좀 무시하고 달리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조 교수님의 그 대답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 저도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SMR 당연히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지만 어디다 질 거냐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만 해도, 포스코에도 와 계시지만 6기가를 수전해야 돼요. 그러면 6기가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코크스를 안 쓰면 부생가스가 안 나오니까 자가 발전을 못하면 수전을 해야 되는데, 수전을 할 때 6기가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오면 그 비용은 누가 될 거냐를 들어가면 그냥 포스코는 국내에서 사고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가서 수소 생산하는데 옆에 가서 공장을 지어라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킵할 수 있느냐의 방안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원전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죠. 당연히. SMR 하고 싶다. 뭐 원전, 대형 원전이랑 커플링 시켜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요금제를 하던 커플링을 하던 뭔가 대형 인프라를 까는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미시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 된다. 지역요금제 해야 돼요. 값비싼 전력 쓸 사람들은 수도권 오고, 안 그러면 지방 가고, 그 다음에 SMR 쓰겠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네가 그 수용성을 챙겨 오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또 있으시죠? 예. 그 석유 가격이랑 석유 공급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그 80년대 후반에 유가 떨어지는 뭐 다른 원인이 많겠지만 국회 생산량 증가랑 시차가 비슷하고요. 2010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쉐일이랑 비슷하고, 지금 유가 올라가는 게 뭐 IRA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신 쪽인데, 저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IRA도 하고 또 쉐일도 투자를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당연하죠. 미국에서 그 쉐일에 대해서 투자가 재개가 되는 움직임이 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인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보면 천연가스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네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쉐일가스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2020년에 밸류체인이 한번 싹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매일 이제 그 리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공급을 유가 원유는 쫙 늘어나거든요. 이 리그 숫자가. 근데 천연가스는 서서히 늘어나. 그러니까 미국도 하고 싶어도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근데 신규 프로젝트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천연가스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도 되면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지금의 한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때 넘어서면 가격이 그나마 하향 안정세로 들어갈 것 같고 그때까지는 공급 부족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 교수님이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대경련의 양희석 부원장하고 또 국경차관 두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 차 가져오신 분들 여기 주차권 있고요. 계산기 가져오는데 이거 비행기 모드 다 정한 대신 조교가 들어올 거예요. 비행기 모드에서 계산할게요. 풀리고 하면 같이. 한번 영분열기가 맞다. 얘기 안 하는